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했습니다. 탄핵은 헌정 질서 안에서 내려진 최종 결정이므로 그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임기 중에 또다시 파면되는 것을 보면서 국정을 책임지고 있던 국무위원으로서 비통한 심정과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추운 겨울날 광장에서 싸워온 많은 당원 동지와 국민 여러분께서 낙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다시 싸워서 승리합시다. 무기력한 당과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꾸는데 함께 나아갑시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탄핵을 둘러싸고 정쟁이 격화되면서 서민의 삶이 외면당하는 현실입니다. 폐허 위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산골짜기에도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향하여 깃발을 들고 나서야 합니다. 탄핵 국면에서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저 김문수에 대해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람의 목이 마르시면 저에게까지 기대를 하시나 하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습니다. 저 김문수 새롭게 앞으로 나아가며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갈 각오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습니다. 저 김문수는 일생을 통해 약자를 보살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일해왔습니다. 제 스스로 깨끗해야 남 앞에 설 수 있다는 신념으로 부정한 돈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차라리 굶어 죽더라도 남의 돈을 탐내본 적이 없습니다. 3선 국회의원과 2번의 경기도지사 재임과 장관직을 지냈지만 제 재산이라고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24평 국민주택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이 전부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좋은 정책을 만듭니다. 부패한 지도자는 나쁜 정책을 만들어 나라를 망치고 맙니다. 세월이 바뀌었는지 요즘은 부패한 정치인이 오히려 큰 소리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부패한 공직자는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권력을 쥔 정치인들의 부패는 더 엄하게 다루고 도려내야 합니다.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이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로 검찰에 불려갈 일이 없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싸우는 저 김문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거짓과 감언 이설로 대한민국을 혼란과 파벌로 몰고 갈 이재명의 민주당은 저 김문수가 확실히 바로 잡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부동산 규제와 정책 기조를 이어가실 뜻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규제 혁신요? 예, 뭐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중에서 저희들이 다시 재검토를 전부 해서 이어갈 수 있는 것은 이어가고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또 잘못된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오늘 탄핵 받아들인다고 하셨는데 12.3 비상경 위헌인지 아닌지에 대한 장관님의 명확한 생각 이 자리에서 좀 발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당에서 출당이나 제명 조치해야 된다고 보실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은 당 지도부에서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 부분은 위법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거로 그렇게 돼 있죠. 그 위헌이냐 하는 부분은 그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이다는 건 아니고 그 방식이나 이런 것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서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하신 그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습니다. 네, 장관님 실질적으로 지금 예. 우리 당내에서 강성 보수와 그리고 외연 확장을 요구하는 후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장관님께서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심하고 있는데 좀 앞으로 본선에서 이재명 대표와 맞설 수 있다라는 좀 강점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고요. 어제 홍준표 시장이 그 우리 장관님을 보고 아랍의 무슨 그 탈레반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우리 시장님은 제가 잘 아는 15대부터 저희 동료고 또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 홍준표 시장님 말씀은 나름대로의 그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보는데 저도 그걸 잘 생각해 보기도 하고 또 평소에 우리가 뭐 가깝게 일은 지내는 관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크게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첫 번째의 중도 확장성이다 뭐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겠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살아온 길을 보시면은 저보다도 더 좌와 우와 중도와 이 모든 것을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같이 안아왔고 또 같이 통합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있습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저보다 더 누가 과연 가장 어려운 약자를 돌보는지. 저는 뭐 고용노동부 장관 또 취임 1성이 일하고도 돈 못 받는 체불임금부터 청산해라. 집에 있는 사람 무조건 25만 원 준다는 그 돈이 만약 국가에 돈이 있다면 자기가 땀 흘려서 일한 사람이 아직 자기 일한 임금을 못 받고 있는 이 체불임금부터 국회의원들이 왜 말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표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해서 일을 다 하루에 8시간, 10시간 일해서 일한 돈을 계약을 해서 다 주기로 해놨는데 그 돈 또 안 주는 거. 이거는 왜 우리 국회의원들이 말 안 하고 왜 우리가 이거는 안 갚고 집에 있는 사람한테 왜 25만 원을 줘야 됩니까?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중도입니까? 그 다음에 지금 오토바이 타는 라이더들 사고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이 오토바이 타는 사고 나는 사람의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지 교통 신호를 개선한다, 도로를 어떻게 개량한다, 또 이들의 사고 시에는 산재보험에 가입 안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이라도 줄 수 있겠느냐? 또 이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한 배달, 자기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신호를 고치고 도로 표지를 어떻게 고치고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지. 예를 들면 대만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우리보다 앞서서 하고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 약자들을 위해서 돌아보지 않느냐. 이 김문수보다 더 구석구석에 약자들의 삶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서울 지하철을 하루에 700만 명이 탑니다. 그 지하철에 신호판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무슨 역인지 알고 있는 정치인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저는 지하철을 타기 때문에 압니다. 고쳐야 됩니다. 알아야 고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많은 어려운 분들을 함께 삶을 살고 그 많은 어려운 분들의 삶을 이해할 때라야만 정책이 나오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도가 무엇입니까? 중도라는 것은 바로 이 약자를 보살피고 약자를 위해서 일하는 그것이 중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약자들을 위해서 과거에는 혁명을 꿈꿨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문제를, 더 큰 문제를 발생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우리 당에 그때 입당을 했습니다. 30년 전에 입당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다 더 지금 대한민국 이 정도 왔으면은 좀 객관적으로 우리의 역사도 볼 줄 알고 우리의 미래도 객관적으로 설계를 해야지. 그냥 말로만 과격한 주장을 하고 집에 있는 사람 무조건 25만 원 주자 그러면 또 어떤 당에서는 25만 원보다 30만 원 주자 그러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을 다 하고도 자기 일한 월급을 못 받는 사람부터 먼저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사람을 돈이 남으면 더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이 우선 순위를 누가 정하고 어떻게 정하냐? 자, 정년 연장 이야기하죠. 이 청년들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이 정년 연장 해버리면 청년들은 좋아하는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들어갈 자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면서 주장하시네. 지금 경제가 성장기에 있을 때는 정년을 연장해요. 2012년에 정년을 58세에서 60세 올렸어요. 성장기에는 올려도 청년들이 들어갈 자리가 나와요. 지금 경제가 오늘 올려도 제로 성장 또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데 현대자동차도 31조를 미국에 투자하는데 일자리가 없는데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는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청년은 노동조합도 없습니다. 노동조합 안에서도 발언권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는 누가 들어주느냐? 바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이런 약자와 청년과 여성과 장애인과 정말 절망하는 쉬었음 청년이 54만 명이 됩니다. 지금 이들이 왜 쉬고 있는지 이걸 누가 돌보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무엇이 중도이고 무엇이 복지이고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인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부터 같이 한번 토론하는 대토론과 대화합의 장이 바로 저는 대통령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원래 생각이 없었는데 너무나 이런 절박한 나라의 상황과 국민의 부르심에 따라서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이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 약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정의가 똑바로 서고 부패한 자는 감옥으로 가고 깨끗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제가 뭐 말씀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중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 앞서서 국민들 앞에서 정말 이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 고생하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바랐다라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어제요. 그건 어떤 뜻입니까? 뒤에 닫힙니다. 계단입니다. 그거 조심하세요. 잠깐만요. 닫힙니다. 질문도 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닫힙니다. 조심하세요. 닫힙니다.
다시입니다. 예. 아니 이건 너무 중요한 질문이어서요. 잠깐만요. 선생님 잠깐만. 기자회견할 때만 우리 기자회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노동부 장관 시절 잠깐만. 기자가 좀 토벌조심을 해줘라. 요거 지금 기자야? 무슨 기자야? 맞아. 너 탁하라 그렇지. 아니 취재하는 게 의미가 예, 잠깐만 지나가겠습니다. 다시입니다. 밀지 마세요. 아 진짜 진짜 이런 거 아니야 이 사람아. 아니 이런 불편한 질문도 못 받고 무슨 대선 후보입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라. 양말 폐지하려고 다 뉴스타파 비키죠? 그랬잖아. 양말 폐지하려고 그러지. 이런 질문도 못 받고 무슨 대선 후보라고 그럽니까? 기자들 했잖아. 왜 이렇게 하시냐고요? 차라리 유튜버들 앞에서 기자회견 하세요. 국무위원으로 그런 식으로 취재하지 마라. 양말 폐지 말 뉴스타파 비켜라. 이런 것도 감당 못하면서. 양말 폐지 말 뉴스타파 비켜줘. 양말 폐지 말 뉴스타파 비켜줘. 양말 폐지 말 뉴스타파 비켜. 잠깐만요. 예. 뉴스타파. 뒤에 계단 조심하세요. 다시입니다. 양말 폐지 말라고 하지 마. 여길 막으세요. 기자 막지 마시고요. 기자야. 뒤에 조심해 주세요. 뒤에 위험하면 양말 폐지 말. 뒤에 조심해 주세요. 뉴스타파. 레드스 미디어. 앞으로 가겠습니다. 자. 앞으로 가겠습니다. 질문. 양말 폐지 말을 떠나 질문. 뒤에 조심해 주세요. 양말 폐지 말. 뉴스타파. 선대의 결정을 수용하신다면 국무위원으로서 이번 비상계엄 사건에 대해서 사과하시라고 인사 진짜 없으니까 뒤에 조심해 주세요. 책임 인사 없으니까 여전히 비서관을 죄송합니다. 아니 국무위원 사과할 데도 없으냐고요. 울지 마세요 좀. 여전히 방송이 불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빠져.